550년 춘추전국 시대의 새로운 접근. 팟캐스트 공원국의 춘추전국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공원국의 춘추전국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스트 공원국의 춘추전국 이야기 진행을 맡은 김소영입니다. 또 우리 패널분들 모셨습니다. 공원국 작가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를 역임하시고 지금 40이라면 군주론의 저자이기도 하신 김경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성 작가님 모셨는데요. 중국사를 전공하시고 또 발해고, 조선 상고사 등의 많은 책을 번역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1편에 이어서 오늘 춘추전국 이야기 2권 영웅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모였는데 이거는 어떤 책인가요? 이거는 지금 이게 첫 번째 제나라에서 무대가 지금 태행산맥 쪽, 지금 오늘날의 산서성 그리고 섬서성 또 하북성 일부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2권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좀 억셉니다. 일단 1권에 나온 사람들보다 억세고, 제목이 영웅의 탄생인데 이 산악국가에서 어쨌든 병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산악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억센 사람들이 어떻게 커지느냐. 사실은 전 춘추 시대라고 말하면 지금 오늘 말씀드릴 이제 2권에 나온 이 영웅들이 북방에 자리를 잡고 남방에, 그 다음 권에 나온 남방의 초나라의 인재들이 이제 맞붙는 이제 양강 대결의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태행산맥에서 국가를 만들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하면서 새로운 관중이 남긴 국제질서를 재편하는가, 이걸 보여주게 됩니다. 네, 우리 김종성 쌤은 2권 읽으시면서 1권보다 더 어떠셨는지? 우선 이 시대가 좀 중국에서 새로운 영웅상이 이제 정립이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이렇게 그 군사 위주의 그런 영웅들보다도 이제 이 시대가 되면은 어떤 그 경제에 치중하고 또 어떤 공자나 맹자 이런 묵자 같은 이 철학자들을 기용하는 해가지고 이 부국을 꾀하는, 그래서 좀 경제라든가 이런 사상면에 치중하는 그런 그 군주나 그런 영웅들이 등장해가지고 활약하는 그런 시대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이 아무래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인물들이 더 강하더라고요. 1권에 나온 인물들에 비해서. 그리고 사건들도 더 극적이고 더 잔혹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아주, 네, 그리고 2권에서 이제 영웅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주인공이 1권의 제나라의 주인공이 환공과 관중이었다면 2권에는 이제 목공과 문공. 이름이 헷갈렸어요. 계속 비슷해가지고 목공도 나오고 문공도 나오고 다 이제 공자가 들어가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전왕양이라고 하듯이 왕을 높이기 때문에 유명무실 하더라도 왕을 칭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시대에 가면은 왕을 칭하는데, 북방의 관중이 만든 질서 안에서는 다 공만 있는 거고요. 공후백자남, 이제 공만 남아 있고, 이제 왕이 없기 때문에 그 공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시호로 이제 문공이니 목공이니 이렇게 해주는 거죠. 시호가. 그렇기 때문에 다 대부분 공공공 납니다. 유일한 예외는 이 초나라죠. 초나라는 다른 성왕. 그렇죠. 네, 초는 초반부터 이제 주나라의 제후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시스템을, 그 사람들은 왕을 칭합니다. 그럼 저 천자라는 건 어떻게 공식적인 그게 직함이었나요? 천자라는 게 그게 호칭이, 그게 천자라는 게 천자. 예. 천자라는 말은 보통 이제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자께서는 하니까 이건 이제 보통 그 권력을 하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3칭으로 천자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 3칭으로. 재밌었던 게 천자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문공이 패자가 되고 나서 천자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천자한테 가서 이렇게 쪼르르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랬으면 이래야 되는데 천자 좀 일로 좀 오세요 이러면 또 가더라고요, 천자가. 근데 천자를 자기 영토로 막 부르는 건 아니고요. 천자의 자기의 궁의 외부로 오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그쪽으로 갈 때 천자가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다시 공자 이야기를 나오면 문공이라는 사람은 이제
환공과는 다르다. 이 사람은 이제 천자의 권위를 나중에 자기 무덤도 이제 천자의 방식으로 쓰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웅인 거죠. 네. 성인은 아니고 근데 그 안에 뭔가가 시커먼 게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1편에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제나라의 패자, 첫 번째 패자인 제나라와 환공과 그 관중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적인 면이 있었고 그래서 성인과 영웅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공자가 훗날 평하기도 했었는데 오늘부터 이야기할 이 영웅 시대에는 두 명의 이제 영웅을 우리가 다루게 되잖아요. 네. 한 명이 문공이고 또 목공, 진목공을 네. 다루게 되는데 네. 이게 그래서 진진 간의 이제 전체 이 2권의 싸움의 얼개를 먼저 짚어보고 가자면은 이 처음에 초와 재 간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마무리되고 나서 진과 진 간의 싸움이 일어나기 네. 시작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초나라를 제압하다가 네. 패권이 넘어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대각선으로 나중에 점점 복잡해서 원교, 군공인, 네. 합종 연행이 나오는데 최초의 그 이제 연합 관계는 동경의 찐 말하자면 이제 태행산맥에 있는 진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혹은 또 서방에 있는 진이 점점 융 네. 말하자면 지금 반유목민들이죠.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 아니지만 네.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강해지니까 초하고 손을 잡는 거죠. 지금 초라는 오늘날 호북성, 후베이 네. 쪽인데요. 그쪽이 초하고 지금 관중에 있는 섬서성에 있는 진하고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쪽으로 가느다란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예전에 아주 가늘진 않았는데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거기서 서로 만나면서 이렇게 이제 서남방 연합이 북방 연합하고 공동 대응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초가 커질 때 서방에 있는 진, 서방의 진도 자강을 노리면서 네. 목공대에는 이제 산동으로 나오려는 생각을 하죠. 크긴 하지만 이제 섬서성 일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섬서성 쪽이 호리병처럼 생긴 호리병을 지나면 그쪽을 예전에 산동이라고 그러는데 산동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고 산동에는 이미 기존에는 지금 제나라는 멀리 오늘날의 산동성 네. 태산인 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진이 주왕실을 보호하면서 일종의 그 주왕을 볼모로 잡으면서 자기들이 패자가 되는 과정인데 네. 이 친구들이 서쪽에 있는 진을 못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태행산맥 일대 세력과 관중 일대 세력이 이제 충돌하는데 기존에 거기에서 명목적으로는 초하고 초는 이제 남방 세력하고 부딪히면서 거기에 또 제3자가 이제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4강입니다. 이제 첫 번째 제나라가 있었으면 제초, 진인데 이렇게 있는 거죠. 찐. 네. 네 나라가 있는 건데 복잡해집니다. 이게 보니까 어떤 나라 이렇게 싸웠다가 저렇게 싸웠다가 네.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진과 이 찐도 네. 처음에는 뭐 같이 출정해서 어떤 나라를 정벌을 하기도 하고 네. 나중에는 막 둘끼리 엄청나게 싸우기도 네. 하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의 패자가 됐던 진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쪽 네. 진이 동쪽 진인가요? 서쪽 진인가요? 거의 동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힘으로 보면은 사실은 서쪽에 진이 네. 굉장히 힘이 있었고 진이라고 하죠 이제 네. 이제 진나라가 엄청 힘은 있었는데 기록이 많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또 그 사람들한테 언어 체계도 다르고 네,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힘은 비슷했다고 보는데 근데 그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지금 태행산에 있는 찐이기 때문에 그쪽 자료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쪽이 가장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시절부터 기원전 7세기부터 이미 이제 서방에 있는 섬서성에 있는 네. 진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은 두 진이 비슷했지만 네. 이 동쪽에 있는 찐이 네. 그 친을 못 네. 나오게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양쪽의 힘은 비등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럼 처음에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 동쪽의 찐의 패자가 됐던 네. 문공이 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고생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얘기부터 좀 고생을 많이 해보고 했죠. 싶은데. 네. 너무나 이제 그게 너무 그 음모가 막 겹겹이 쌓여 있고 또 우리가 스타일이 다르다고 말한 게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나중에 또 형과 동생이 싸우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쫓겨다니던 이 진문공이 결국은 이제
이름으로 하면 중이라는 친구인데 이 네. 사람이 결국은 왕자가 아니고 공자죠. 네. 뭐 약간 언어가 헷갈리더라도 일단 결국은 이제 그 침추의 제2대 패자가 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영웅이라는 것에 중국적인 영웅의 전체적인 상을 보여주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또 재미있는 게 영웅이란 무엇인가 좀 너무 진지해서는 안 되겠다. 좀 느글느글하고 조조처럼 막 다니다가도 이제 딴소리도 하고 농담도 하고 또 시도 쓰고 가장 전형적인 이제 후대 영웅들의 원형을 보여준 사람이 이리저리 처음에는 아버지의 후처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쫓겨났는데 또 어머니의 땅으로 가서 원래 친어머니의 땅으로 가서 조금 해보다가 또 거기서도 또 죽이려는 또 자격이 나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갈까 하다 결국은 또 예전에 관중이 이제 죽었으니까 관중이 거기 가면은 뭔가 우리 집단을 써주지 않을까 도망을 동쪽으로 갔는데 서쪽에서 정변이 일어나니까 또 아까 제환공의 딸이 또 보통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지금 서쪽이 제 나라는 지금 엉망이 됐고 지금은 커지는 나라가 이제 태행산맥의 찐 이건데 지금 당신이 여기서 허송세월해선 되겠느냐. 다시 돌아가자 해서 결국은 돌아간 데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나라들을 이리저리 거치고 해서 결국 갔다가 또 마지막엔 또 서방에 있는 치인의 도움으로 왕자에 오르게 된 이런 복잡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러면은 동쪽의 도움도 받고 천하라의 도움도 받고 그 서쪽의 치인의 도움도 받았으니까 문공이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꼭두각시가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치 꼭두각시인 듯 하더니 모든 걸 뒤집고 상황을 뒤집어서 압도해버리는 다 늙은이가 돼서 압도해버리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문공이 이 자리에 오른 게 이미 되게 나이가 많을 때였고 우리가 이제 문공이 왜 이렇게 떠돌아 다녔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문공의 아빠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찐의 아빠가 헌공이잖아요. 이 헌공이 보니까 지금 이 소주제 이름이 마키아벨리스트다. 뭐 이런 정말,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되게 잔혹한 사람이었나 봐요. 아주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잔혹하다는 걸 뭐 가르쳐 준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요. 저도 사실은 벌써 이제 동방의 패권이 지금 관중이 있을 때도 사람들이 불러 모을 때 이 헌공은 벌써 아는 거죠. 이제 관중과 환공이 불러 모은 것을 우리가 지금 거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우리 지금 땅을 키울 때다. 특히나 여기 가장 좋은 게 지금 태행산맥 양쪽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제 나라에서 기껏해 어떻게 오겠느냐? 제 나라에서는 오지 못한다. 우리는 자강해야 된다. 자강하려면 이제 저쪽에 치인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싸워 나가면서 자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동쪽의 애들은 말랑말랑하다. 생각보다 이제 간파한 거죠. 근데 그 간파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주나라가 개입합니다. 주나라는 자기는 어디에서든 붙어서 살아야 되는데 가까운 녀석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 친구에게 좀 어드바이스를 주고 우린 여기서 좀 붙어서 좀 있자. 이걸 이제 근데 그걸 간파한 게 아버지니까 이 정치적인 그 판단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권력의 해가 되면 아들이든 뭐든 죽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 마키아벨리를 이야기할 때면 워낙 군주로운 책을 쓰신 우리 김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저는 이 헌공이 좀 문제를 어떻게 보면 만든 사람이 아닌가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식이 있잖아요. 이제 첫째인 신생이 있고, 뭐 중이가 있고 또 이호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첫째 신생을 죽이고, 둘째, 셋째는 도망치고, 이래서 문공이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좀 아빠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그냥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내용도 책에 쓰셨더라고요. 제가 뭐 춘추전국 이야기 2권을 이제 제가 쭉 먼저 제 나름대로 한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리스 신화가 유명하죠. 그리스 신화는 뭐 신통기라고 해서 기원전 8세기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소위 그 굉장히 잡다한 신들의 계보를 한번 정리한 책이 나옵니다. 물론 그전에는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기원전 뭐 2000년에 내려왔던 민족이 또 1000년에 또 도리아가 내려오고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뭐 수백 개의 폴리스로 나눠지면서 각자의 신이 있었던 것을 이제 여기서 한번 계보가 전해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는 그리스 신화의 원형이 되는데 한마디로 보면 고대 그리스의 초기 역사는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단계 신의 시대, 영웅의 시대, 인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처음에 뭐 그 대지 가이아가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그 밑에서 어떤 뭐 티탄들이 나타나고 이런 이제 시대가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웅의 시대가 있어요. 영웅은 바로 이제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화에서는 신과 인간이 또 같이 뭐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트로이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 뭐 대표적인 사람이 뭐 헤라클레스나 아킬레우스 같은 사람이 이제 소위 영웅이죠. 그 영웅의 시대가 지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8세기에 한번 신통기가 정리된 이후에 기원전 6세기, 5세기 정도가 들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인간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인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인간들이 제도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소위 계층을 만들고 네. 법률을 제정하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영웅이 아니라 인간들이 모여서 어떤 인간들의 사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때부터 철학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달레스 철학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 관심은 신이라든지 영웅이 아니라 자연으로 관심이 넘어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시대이거든요. 그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그 다음에 스토리가 나오는데 중국의 시대를 이렇게 본다면 성인의 시대, 영웅의 시대, 인간의 시대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소위 말해서 주나라에 뭐 이런저런 왕들이 있었지만은 다 어떤 성인의 반열에서 이렇게 추앙하는 것이고 관중도 어떻게 보면 좀 성인에 가까운 중간자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었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후일 뭐 공자나 유교에서는 또 요순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성인을 끊임없이 추앙하는 형태로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 관중을 어떻게 보면 좀 영웅의 시대에 가까운 사람으로 저는 좀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의 헌공이나 문공은 그렇죠. 영웅에서 인간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다. 그 단계의 사람이다. 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너무나 이제 사실 보면은 인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전설과 신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들만이 아니라 보기 싫은 모습들, 부정하고 싶은 모습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또 해결을 하고 파멸을 이루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드라마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진나라와 찐나라가 네. 만들어가는 스토리가 아니냐라고 저는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마키아벨리 이야기를 한번 이제 마무리로 한번 또 해보면 마키아벨리는 항상 이야기한 게 그거죠.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상만 추구하면 사람이 허황되고 현실만 잘 다룰 줄 알면 사람이 비루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군주란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면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핵심이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군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야만적이고 야수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행동할 필요는 없으나 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진나라 헌공. 네. 이거는 지금 일어나도 이거는 참 읽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죽이고 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는 진실입니다. 바람직하건 바람직하지 않건 어쨌든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이제부터 설사 바람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안에서 또 그것을 극복하는 인간형 찐나라 문공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또 극복을 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중국에서 본격적인 인간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아닌가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이건도 이렇게 핵심을 짚어주시는 게 꼭 옳은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부터는 뭐 인간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제 넷째 아들을 해오기 위해서 첫째 아들은 죽고 둘째 아들은 쫓겨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이죠. 문공의 이름이 희중이잖아요. 희가 성이고 이 중이의 이제 떠돌이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말씀하시면 마지막 그것이 불편한 진실인 거죠. 불편한 진실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와닿습니다. 맞아요. 어떤 인간이 태어나서 이런 아버지를 안 만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9년에 걸친 그 풍찬노속의 시대를 또 견디고 그 견디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인자들이 자신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걸 다시 또 돌아와서 불과 9년을 지휘하면서 새 시대를 열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드라마인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관중의 드라마 이상으로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인간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하는구나 예.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친의 목공도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이고 매력이 있는데 이 문공이 주연이고 목공이 조연이다라고 책에서 하신 이유를 저도 알 것 같은 게 이 인생이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쫓겨나가지고 전 재미있었던 게 보통 이제 인물들 역사책 속의 인물들 같으면은 19년간 막 와신 상담해서 계속 막 나는 반드시 돌아가가지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뭐 이러는 사람이 있지만 이 문공이 되게 인간적인 게 뭐 도중에 약간 좀 힘들어지니까 나는 그냥 좀 이제 좀 그만할래 여기 그냥 여기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어 뭐 이러니까 또 막 그 참모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막 그럼 우린 가버릴 거다 막 싸우고 막 부인이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 되게 인간미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제시한 인물들이 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 이야기는 너무나 비장하고 실제로 영웅이 그랬다면은 영웅도 사람인데 네. 결국은 이제 영웅이라는 게 신이 아닌데 참 인생을 견뎌낼 수 있었을 사실 것인가. 20년을 견딜 수는 네. 없죠 사람이. 진문공은 전 이제 진문공이 힘이 무엇이었을까? 일단 힘들면 그냥 퍼질러 앉고 또 이제 항상 현재를 정말 즐길 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전 유방도 사실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나중에 정말 제가 이렇게 그 영웅들의 계보를 할 때 결국은 진문공의 힘은 포기와 이제 웃음인데 네. 예를 들면 뭐 자기 처를 떠날 때 내가 25년 네, 동안 맞아요.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하라. 그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야기잖아요. 부인이 25년 지나면 거의 죽을 나이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땐 뭐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네. 인생 뭐 별거 있냐 나 이제 필요 없다. 제 나라에 있을 땐 여기서 난 절대로 나를 다시 데려가고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뭐 강제로 이렇게 네, 술 네. 먹여서 데려가고 그쵸, 하는데 그래서 뭐 부인이 절대 이렇게 자기 공위를 이어받을 네. 자신이 당연히 적자로서 이렇게 퍼질러 있으면 되냐 할 때도 난 퍼질러 있을 것이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나만 퍼질러 있는 게 아니라 부인과 함께 퍼질러 살겠다. 많은 여자들을 네. 또 이제 항상 새로 갈 때마다 네, 뭐 여자 여인들 부인도 이제 바꾸고 새로 네, 네. 근데 바꾼 게 아니라 계속 붙이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부인들이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다들 화목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서로 부인들끼리 막 싸운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매력들이 모여서 영웅이 된 것이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위선적이지만 네. 위선적이지 않은 면들이 딱 그게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좀 해학적이면서 또 뚜렷한 목적을 위해 달리는 게 아니라 가다 보니 뭐 이런 게 네. 있었네. 가다 보니 결국 다 얻었다는 것처럼 결국 이제 인간적인 매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 떠나게 하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매력이 있는 그리고 여유가 있는 인물이 여유 아니었나. 넘치죠. 네. 예. 그 진문공의 생모가 저기 종족의 그 적족이죠. 적족. 네. 북방 네. 거죠. 혹시 그런 그 생모가 북방 민족이라는 것도 어떤 그 진문공의 그 어떤 그 약간 그 고생하는데 어떤 그 영향을 주지를 않았을까요? 사실은 그 여인도 사실 넷째 아들을 낳은 그분도 이제 그 다른 종족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적족이나 다른 분들하고 다른 종족하고 결혼하는 케이스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은 결혼 못 하니까 네. 가까이 있는 제후국에서는 찾지를 못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지는 그때 아주 큰 나라가 아니고 적의 종류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무슨 네. 적. 근데 이쪽에 태행산 동록에 있는 적들은 제 나라하고 네. 그 대치하고 있고 태행산 지금 알고 있는 지는 그때 그렇게 작았고요. 근데 적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일종의 대부분 그 정략 결혼을 많이 했던 네, 거죠. 네. 주의하고 그래야만 자기들이 살 수 있으니까 정략 결혼 한쪽은 다시 또 헌공이 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공은 아주 정말로 정치 면에서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죠. 정략.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쪽의 군주들이 그쪽에서 많이 취합니다. 네. 근데 보통 한국이나 그 일본 보면은요 왕비가 이민족이거나 그러면 약간 좀 그 왕이 약간 약하죠. 권위가 약한데 네. 중국은 좀 약간 더 그런 것도 그런 문화가 좀 그 다른가? 아닙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강자가 된 이 서방의 친, 네. 그 친의 공녀가
들어오면은 왕도 함부로 못 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너무 세기 때문에. 신장이 워낙 막아.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결혼은 그냥 가시방석에 들어오는 게 결혼이죠. 이건 내가 적의 딸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적의 딸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는 게 아니라 강제로 결혼시킨 보내준 거니까. 아내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되는 거죠. 나라가 약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문공이 어떤 뭐 처가가 강한 족족이라서 뭐 도움을 크게 받은 건 아니지만 문공은 뭐 도망가기 좋은 근데 정도였지 문공의 도움을 크게 못 참모 받았죠. 중에 네. 그 문공의 참모 중에 어쨌든 외삼촌이 외삼촌이. 든든하게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사람이 없었으면은 문공이 패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읽으면서 많이 했거든요. 그 신생이 퇴자고 이제 문공이 패자가 될 수 없었겠죠. 그 사람의 그 안목이 없었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그 굉장히 적인이면서도 굉장히 문명화되어 있으면서 또 이제 정치적인 감각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된 거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호원이라는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문공의 관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죠. 네. 그 둘째 아들이 중이였나요? 신생, 중이, 이호 이렇게 나는데. 근데 이제 이호도 도망을 치고 중이도 도망을 쳤어요. 네. 근데 왜 도망을 친 사람 중에 중이가 패자가 됐을까? 이것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전 이제 위선의 미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종의 줄 때 바로 받느냐 안 받느냐 중국에서는 이게 바로 받는 거는 사실은 문공 그러니까 희중이 이 친구는 사실은 속은 좀 능글맞아요. 능글맞죠. 사실 받고 싶거든요. 근데 외삼촌이 아니야. 받아도 못 취하는 걸 지금 뭐하러 받냐. 받아도 못 먹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한 송씨의 그 가장 원리로서 가장 크게 그러니까 외삼촌 이야기한 것 중에 지금도 제일 가장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한데 결국은 통치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자기가 좋아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자기도 싫어하면 된다. 근데 그 희희낙낙이라고 그러니까 희희낙낙 상상애애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 희희낙낙하는 건 우리 가끔씩 좀 덜 떨어진 사람의 개념으로 쓰는데 군주의 제일 중요한 조건 희희낙낙이다. 호원이 말하길 뭐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가서 지금 냉큼 땅을 차지하게 들어가는 건 아버님의 초상을 당신이 즐기겠다는 것이냐. 그러면은 당신 후에 누군가가 다시 뒤집는다. 결국은 당신의 죽음 혹은 위기를 틈타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릴 때는 희희낙낙해야지 슬픈 일을 틈타서는 안 된다. 이게 일종의 위선을 멋지게 포장한 거죠. 위선이 지금 아버님이 나를 죽이려던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당장 차지하고 싶지만 저는 상중이라 못 가겠습니다. 근데 뭐 눈물이 제대로 안 흘렀겠지만 이 인간 아버지를 할 수 있냐 이랬겠지만 눈물을 흘리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자기를 거의 죽이려고 했던 아빠인데 아빠가 죽어서 이제 넷째가 왕이 됐지만은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주변 국가들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너 왕으로 앉혀줄게 둘째 아들 다시 돌아와. 셋째 아들 뭐 와 이렇게 했는데 중이는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찌 이게 호원의 코치이긴 하지만 그렇게 한 거고 셋째는 이제 냉큼 가잖아요. 그렇죠. 갔지만 결국 패자가 되지 못했죠. 결과론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한 번씩 사양한다는 게 일종의 위선이긴 하지만 위선이랑 정치는 뭐 순수한 성인이 하는 게 아니고 영웅 여기서는 영웅 뭐 사람 하기 때문에 정치에서 제스처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선마저 잃어버리면 이제 그때는 적나라한 상황이 돼서 막장 드라마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위선이기도 한데 저는 이게 그 1권에서도 나오지만 명분이 없으면 패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딱 들어갔으면 왠지 명분이 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 정상적인 과정을 승계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바로 받아도 되는데, 뭐 비상 상황에서 받는 군주 보면 되다 보면 우리나라 경우도 보면 한 3번을 사양을 해요. 김춘추도 그쵸. 3번 사양하고 거의 그게 그 관용화 돼가지고 그래서 사양하는 게 뭐 또. 근데 제가 보면 뭐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 뭐 겸양을 할 수는 있겠죠. 사실 이미 다 짜놓고. 근데 이제 저는 이 중의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바로 그 위선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양을 해도 또 쟤네들은 나한테 청할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전제를 가지고 사양하는 것과 내가 이번에 사양하면 게임 끝이다라고 알고 사양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그런데 그때 중위는 사양하면 종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고민이었겠냐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양을 했어요. 후대에 들어와서 역시 야, 참 그거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쉬운데 그 상황에서 사실 기약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죽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자기 형제가. 동생이 올라가는데 얘가 몇 년을 살 수 있을지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수명이라고 하는 게 그때 옛날에 뭐 알 수도 없는데 내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양은 어쨌든 했어요. 결론적으로. 기록에 따르면 호운이 그렇게 하니까 말이 맞다고 싶어서 사양을 했다고는 하는데 뭐 그렇게 짧은 글에 나오는 이야기에 수십 배 수백 배의 고민과 고뇌와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결론은 사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일본에서 제가 관중의 이야기를 이거는 또 하나의 행운이었다고 얘기하듯이 어쨌든 그렇게 사양을 했는데 그러고도 또 19년인가요? 뭐 10몇 년을 어쨌든 흘러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네. 흘러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것도 또 진나라의 운명인데 그래도 자기 동생이죠. 네. 동생인 왕이 이제 죽어서 자기한테 기회가 왔잖아요. 네. 그것은 사후적으로 기회가 왔을 뿐이지 그렇게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뭐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었든지 그것이 단순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양을 했다는 거. 네. 그래서 사양을 했는데 결국 또 기회가 왔다는 거. 좀 늦게는 왔지만. 일단 명이 길어야 되는 거. 네. 제가 그 말씀입니다. 네. 이게 좀 오래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그것도 그 소위 그 찐나라의 운명이었다는 거죠. 행운이었다는 거죠. 네, 행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선의 이야기인데 달리 보면 그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결정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이 진나라 문공이 갖고 있었던 그 폭과 소위 신모 원료 길게 보는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좋은 사례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진나라 문공의 전체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읽혔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결과론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문공이 정말 좀 느긋한 편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진짜 뭐 미래에 내가에게도 한번 인생의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형제가 왕이 되면 사실 또 자객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보내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내고. 그리고 또 문공이 뭐 편안하게 유랑을 했느냐 하면 뭐 무슨 작은 나라에 가서 수모를 받기도 하고 뭐 무슨 뭐 옷을 발가벗기도 하고 막 별일을 다 겪었는데 발가벗은 몸을 누가 훔쳐보는. 무슨 그랬다면서요. 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사양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때 사양할 때는 저도 뭐 그때 현장에 안 있었기 때문에 기록만 볼 수 있지만 사실 큰 인물들이 사실 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영웅에 대한 일종의 오산이고요. 유방이든 누구든 사실 사양합니다, 실제로. 유비도 그렇고 조조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진짜 철의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건 아니고 알다시피 거기 호원이 나중을 뭐 기약하자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양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공위에 오른 동생이 바로 자기를 제거하려고 떠나서 또 도망길에도 뭐 더 먼 곳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목숨 건 사양이죠. 일단 자리에 못 오르면 결국 방법이 없는데 저는 일종의 요즘에 사업가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문공을 따르는 집단이 수십 명 있었단 말이죠. 항상 다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다 그 본국의 총아들인데 그냥 무턱대고 따르는 게 아니라 문공 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야 너는 사양하면 되지. 너는 근데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쵸. 우린 집에 가서 현실적인 이야기죠. 대도 이어야 되고 우리 집안이 거기서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외국에서 불기의 객이 되란 말이냐. 그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죠. 저 이를테면 대기업도 비유하셨지만 그렇습니다. 그거 같았어요. 캠프. 대선 캠프 같다는 느낌? 일단 꾸려지면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잖아요. 꾸려진 상태에서 내린 사람들을 중국 사회에서 이제 실패자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문공은 내리고 싶은데 결국은 강제로 술 먹여서라도 끌고 가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이게 뭐 영웅이 아주 목적을 위해서 계속 달리는 게 아니라 많은 우연적인 요소에 그래서 문공이 야 내가 정말
권력을 꼭 잡아야 되겠어. 네. 이것만 했다면 정남이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겠지만 나름대로 술 먹으면서 사람들이 편하게 재밌게 돌아다녔다는. 저희가 역사를 보면 보통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정신력의 소유자라든지 뭐 너무 힘이 세서 뭐 무조건 싸우면 다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최종 승자가 되는 경우보다는 약간 이런 인간미가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사람이 결국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도 이 문공을 보면 놀란 게 뭐 이 사람들이 그럼 결국 좀 오래 살아가지고 운이 좋아서 차지했나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되자마자 찐에 들어가자마자 9년 만에 재패를 해버리잖아요. 네. 정말 빠른 시간에. 아주 빠른 시간에. 이 평생을 무슨 뭐 칼을 가른 듯이 차지를 해버리는데, 거기에서 9년간의 기록에는 그 19년간의 약간 어리버리한 모습이 별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9년 돌아다닌다는 게 남의 그 겹방살이 하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실제로. 근데 좋은 게 군주가 19년 동안 돌아다닐 수 없는 게, 지금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이제 북한에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영국에 갔다가 시스템이 다른 나라들 쭉 한 바퀴 초나라까지 보면서 아 여기에 좋은 점 여기에 좋은 점 하면서 강약과 허실을 쭉 보고 와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을 수직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19년 동안 괴롭지만 돌아다니는 거죠. 예를 들면 표트르 대제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우고 오는데, 지금 예전에 공위에 오른 사람들은 국가에만 있어야지 돌아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19년을 자기가 특히나 또 어머니의 그 고향에 가서 완전히 다른 시스템도 봐보고 이렇기 나라마다 때문에 다 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쭉 보니까 어디가 약한 놈 어디가 약한 놈, 또 중간에 원수진 애들도 복수도 합내야 되고 나한테 이런 목표가 다 빨리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찐나라의 운명이고 그 문고의 운명인데, 능력 없는 사람이 오래 돌아다녀 봐야 몸만 피곤하고 성질만 나빠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이 이제 돌아다니면 어차피 고생은 똑같이 하는 거지만 거기서 배우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본래 그분이 굉장히 큰 폭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인내할 수 있는 힘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내면을 강하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운명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뭐 옛날에 뭐 지금처럼 의료 시스템도 없는데 병을에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살아남고 다시 복귀할 수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는 뭐 일반적인 논리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뭐 그냥 행운이라든지 뭐 하늘의 뜻이라든지라고밖에 해석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현실은 그렇게 일어난 것이죠. 그것도 진문공의 운명이고 찐나라의 운명인데, 역시 이것도 보면은 그 하나의 어떤 역사가 새로운 형태의 시대를 열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각이 될 때 또 이런 정도의 스토리가 결국은 결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또 역사가 재밌잖아요. 이런 드라마가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공이 사람의 폭도 넓었고, 그리고 뭐 유랑을 했다는 그런 배경, 거기다가 뭐 참모들이 훌륭했고 수명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이 두 번째 패자가 됐는데, 이 그 문공의 특징으로 이게 반성하는 군주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막 특별히 어질고 특별히 용기 있어서가 아니라 주변 참모들이, 어진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깍제깍 옳다고 하면 수용을 했고, 또 인재를 굉장히 아꼈기 때문에 문공이 죽었을 때, 관중이 죽었을 때와 달리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읽었거든요. 사실 관중은 이제 혼자고 주위의 관중도 사실은 원래 재력 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문공은 이미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고요. 그 사람들은 다 문공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또 그 진나라의 거족들로 다 커가고 나중에 또 이제 독립까지 하게 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공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미 컸고 또 집단이 컸고, 또 자기 아버지가 어떤 면에서는 잔혹하지만 군사적인 면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이제 기존에 하는 일종의 단순한 삼군 체제 이런 시스템에, 이 시스템 또 그리고 또 공시라고 이제 군을 좀 나누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좀 더 군을 더 사유화시켜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아들을 치려고 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들한테 직접 군대를 운용시키면서 상당히 유목민스러운 일들이죠. 즉 네가 한번 증명해봐라. 너를.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다져놓았던 거죠. 사실은 그 동생도 실력은 있었고 네, 사람이 네. 어쨌든 간에 동생도 굉장히 파이팅이 있는 네. 사람이었고 물론 시인은 없었지만 네. 그래서 아버지 동생 둘 다 능력은 있었는 사람인데 이제 신망은 없는 상 자기 닦아놓은 것에 갔기 때문에 또한 또 크게 나오려는 또 그 진 네. 서방에 있는 진의 목공이라는 사람을 또 크게 한번 속였잖아요. 네. 이렇게 이 인간이 딱 나가면 뭐 내 말만 들을 줄 알았는데 또 딱 나오더니 자기가 패자를 딱 네, 그러니까요. 이제 주의 왕을 네. 딱 그고 이렇게 큰 사기도 칠 줄 알고 내가 가면 완전히 엎드려 있을 것 같으면서 초성왕이 밀어줘서 네. 결국은 초자라 사람들이 끌고 해서 갔더니 또 초하고 한판 붙어서 그러니까요. 초를 굴복시키고 이 때문에 이 사람은 뭐랄까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자기 목표는 확실히 있는 거죠. 분명히 국가주의자적인 네.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내 나라를 위해서 뭐 내 사실은 그때 나라가 사가지만 네. 내 집단을 위해서 뭐 한번 배신도 할 수 있는 거고 한번 대판 싸울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목표를 위해 싸운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 당신이 이렇게 나를 도와줬으니 이게 아니라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다. 되게 패자가 될 수 있었던 면 중에 진짜 그런 면이 있다고 느낀 게 뭐 신하들한테 꾸지람 받는 장면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고 또 그럼 알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랬다가 또 유랑할 때 저를 여기 왕 해주시면 제가 이 땅 다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상 가놓고선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결국 그거를 패자가 됨으로써 입증을 네.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정말 보니까 이제 오늘날의 중국하고 비슷하게 이게 하면 약속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밑에서 한 건데 내가 이렇게 근데 어떻게 내가 다 네. 통제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장관 역사가 있는데 이 사람 볼 때마다 자 동생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 친구들 보면 가끔씩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속이 시커먼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하나 좀 지적해야 될 건 여기 법을 최초로 이제 공자가 이 문공을 가장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을 군법을 통해서 이제 민정을 다스리려고 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사실상 이제 모든 법과 혁명가들이 이제 찐 이 땅에서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 문공이 이미 자기 사냥을 하면서 이미 국가의 일종의 성문법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또 차가운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시스템을 건드리지 마라 하는 그런 차가움은 확실히 뭐 관중이나 황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냉혹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진문공의 법 중에 하나가 아까 인재등용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흔히 그 당시 인재등용 그러면 그게 이제 약간 그 귀족보다는 이제 어떤 귀족이 아닌 평민에서 뽑는 걸 흔히 인재등용이라 했는데 그러면 그 진문공 인사 정책이 좀 귀족들하고 약간 좀 상반될 수도 있는 그 여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 진문공 시대의 인재들이 출신을 정확히 다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진문공은 자기 자객을 들여 쓴 걸로 유명하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객들을. 그래서 일종의 임무만 국가를 위해서 임무만 잘 수행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내가 군주가 아니면 다른 군주에 복종 잘하고 그래서 이 사람 확실히 아까 국가주의적이라고 말했듯이 국가에 복종하면 나는 무조건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여기서 이제 좀 이 사회사적으로 약간 변화가 보이는 게 여기 이 전투에서 진진 이렇게 서방에 진하고 동방에 진하고 싸울 때도 이미 야인들이 대거 동원된 야인들이라고 말하면 국인들이 아닌 전사계급이 아닌 사람들이 동원된 시스템이 보이고요. 또 진문공이 이미 지방주둔군 체제 시스템으로 이제 자기 도성을 방어하거든요. 그런 건 이미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많이 땅을 확보할 것인가. 또 뭐 조낭양이 한다는 핑계로 딱 가면 태행사에서 나와서 황하를 갑자기 점령해버리고 사실 황하를 딱 끊어버리면 제 나라는 꼼짝 못하는 상황. 동서를 딱 나눠서 딱 차지해버리는 실리면에서 또 제도 중에 자기 판공이나 관중은 국제 시스템의 눈치를 많이 봤다면 이 사람은 핵심적인 국제 시스템의 눈치를 보는 듯하면서 실제로는 다 자기 속을 다 황하북쪽이 남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 이제 하남성인데 예전 지금은 뭐 자꾸 동쪽으로 왔지만 그때는 천하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걸 이제 틀어지고 천하의 목을 틀어지니까
이제 천하의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냥 움직일 수 있는 사방으로 움직인 길을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나라의 관중 같은 경우에는 뭐 전면적인 전쟁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나중에 제나라가 싸움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교적이거나 뭐 국제정치적인 움직임으로 이걸 해결을 했다면은 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넌 못 올라오고 넌 옆으로 못 오고 이렇게 뭔가 진짜 힘으로 압도했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싸울 때는 정면으로 싸우고 아주 뭐 자기가 양보하는 척하면서는 실제로는 끌어들여서 나중에 지금 치고 하는 걸 보면 뭐 진의 지금 말하는 게 진의 인사들이 나중에 그 술가들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다 법가혁명가들 또 군사 전략가들 다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후예들인 거죠. 몽공의 후예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찐의 문공 이야기를 했고 이제 서쪽에서 이제 문공에 의해서 약간 막혀 있었지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진의 목공 이야기를 저희가 또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도 되게 만만치 않게 매력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느낀 게 이 나라는 이제 책에도 쓰여 있지만 뭐 전투 군단 뭐 약간 정말 전투 종족과 같은 정말 힘이 있는 나라였고 또 이제 그 배경이 주변에 있는 뭐 적국이나 융족이었나요? 뭐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싸우면서 힘이 있었고 이제 정치 스타일도 굉장히 뭔가 실질적인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를 뭔가 그렇기 때문에 강해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야만적인 뭐 풍습이나 인습을 따른다든지 뭐 순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통일진 나중에 통일까지 가게 된 이 진 정말 복잡한 그러니까 이 친구인데 서쪽의 진이 통일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 집단이 왜 이렇게 커졌냐 할 때 뭐 아까 실질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 집단이 결국은 제후가 된 것도 사실은 지금 주나라가 동쪽으로 도망갈 때 용병으로서 뒤를 막아주면서 결국은 그걸 그 대가로 받은 게 이제 공작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딱 받고 나니까 이제 그때 이미 주나라가 팀이 약해서 도망갔으니 그쪽은 이미 다른 이제 여러 융적의 다른 민족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그걸 이제 거기서 대판 싸우면서 거기 군주가 죽은 기록도 많이 나옵니다. 지키다가 전투에서 전장에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살벌하게 싸웠던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못 나온 건 힘이 없어서 못 나온 게 아니라 이쪽을 먼저 차지해야 되는데 사방에 이제 먼저 정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좋은 점은 아시다시피 북방에 지금 기록은 많이 안 남아 있지만 북방의 유목 문화가 진에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구나. 뭐 바지리크 오핏이 5세기경에 바지리크 고분의 문양들이 그대로 이제 진에 나오고 있고요. 또한 그 딱 넘어가면은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는 좀 후대지만 페르시아를 구성하는 서방의 문화들도 많이 나오는 것이 또 그다음 금, 옥 등등등 이런 것들을 재화를 서방에서 문화나 재화나 전투 기술들을 분명히 기록이 안 남은 유물로만 발견되는 것들이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동방에서 뭐 이렇게 문사들이 좀 화려하긴 하지만 별 실질이 없는 건 다 버려버리고 근데 동방으로 안 나온 게 아니라 동방으로 나오려니까 구실이 필요한데 목공은 이제 시도 막 그 완전히 의문체제가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도 마음대로 주고받고 그러니까 자기 책도 열심히 읽고 또 몰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몰래 나오려고 하다가 대통령 당하고 다시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준비 작업을 다 해놓고 나가는 명분으로 나는 글도 읽었어 하면서 꼭두각시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문공이든 해공이든 꼭두각시가 아니었던 거죠. 딱 보고 얘는 못 나오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은 중원으로 나오기까지가 힘들었지만 나오고 나서는 또 이제 재패를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게임에서 이제 플레이어들끼리 싸우기 전에 그 근처에서 이제 뭐 그런 뭐 슬라임이나 뭐 이렇게 그런 주변에 이제 때려잡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던 거네요, 약간. 그리고 뭐 그렇게 못 나온 이유도 문공이 이제 남양 이게 황하하고 태행산 사이에 있는 땅을 원래 주나라의 지경지들에 있는 이런 땅들을 먼저 차지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문공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분열이 안 되면 지는 도저히 못 나오는. 막을 수는 있지만 나오지도 못하는. 지형적인 이유로. 그래서 문공이 자기가 이제 공으로 세워놓은 문공이 영원한 이제
뭐랄까요, 그냥 가로 방해물이 되어버린 인생의 거죠. 장애물이었는데 네, 역대 네. 자기 후손들의 장애물이 될 줄은 몰랐던 아. 거죠. 자기는 역사의 아이러니 같습니다. 그러면은 진과 친이 이제 싸울 때 이미 그 주변에 이제 계속 서쪽의 진을 괴롭혔던 어떤 종족들하고의 전쟁은 거의 뭐 결판이 난 상태였던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전국 시대에 가도 지금 출토되고 있는 자료들도 그렇고 역사의 편린들 다 모아보면 만약에 제나라와 진이 서방이 네. 싸운다고 해도 제나라는 벌써 진의 후방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동방에서 싸우면 반드시 뒤를 네. 어지럽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끝난 건 아닌데, 근데 동방의 그 진이 그 목공이 대단하다는 게 그쪽에 있는 이민족의 인재를 받아들여서 다시 치는 거죠. 이민족의 인재들을 끌어들여서 이 사람들이 데리고 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막았기 때문에 동방으로 나올 수 있었던. 그럼 자기 앞뒤를 다 케어하면서 패자가 된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쉽지 않은 건, 네. 일을 한 거네요. 네. 그 춘추 국가들이 보면 이제 그 전차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싸울 네. 때인데 그 전차가 만약에 이제 유목민하고 싸울 때는 그 기병대랑 싸울 때는 어떻게 그게 좀 이게 상대가 되나요, 이게 전차하고 기병 부대하고? 실제로 중국 북방의 기병 부대가 나타나는 건 가장 길게 잡아도 BC 5세기 정도가 5세기요? 되고요. 적이나 용은 아직까지 짐승들을 끌고 다니지만 보병들입니다. 실제로 전차를 얘기하면 좀 길긴 한데 전차는 분명히 서방에서 온 거잖아요. 네. BC 바퀴는 더 어느 쪽에서 발견된지 모르지만 BC 20세기쯤에 대충 잡으면 이제 초원에서 발견된 전차가 밀려오기 때문에 저는 이 책에서 뭐 속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고학 자료로는 거의 뭐 어쩔 수 없이 안드로노보의 전차가 이제 시베리아 러시아 북쪽에서 쪽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좀 개념 다르지만 어쨌든 북방에서 네.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전차 부대가 결국은 상주의 핵심 부대였고요. 그 당시에서 상주 그리고 저 춘추 시대 초반까지를 둘러싸고 있던 민족들은 사실은 보병 부대입니다. 근데 보병 부대 이 민족은 기본이 보병 부대인데 사실 기병보다 보병이 더 전차랑 상대하기 더 힘듭니다. 전차 사이로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진의 군사혁명 중에 그러니까 문공 시대의 군사혁명 중에 핵심이 이제 행이라고 말하는 행이라고 말하는 보병 부대를 전차 사이에 끼워 넣어가지고 보병들이 전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또 이게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기병하고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저 이 얘기 나와가지고 그 작가님이 진짜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실까 싶었던 게 이 전차로 싸울 수 있는 조건이 뭐 3가지가 있다. 뭐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평지여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장거리 무기가 너무 세면 안 되고 기마전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당시에 말은 뭐 어떤 게 강했고 어떤 게 강했는데 이걸 쓴 거 보니까 이 사람 좀 판단력이 안 좋은 것 같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 왕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했을까? 이런 전투를 할 때. 그때는 뭐 춘추 초기까지만 해도 이제 문공 시절만 해도 전쟁을 할 때 대로에서 싸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백성들을 이제 야인들을 괴롭혀서는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단판 싸움이고요. 성을 포위해서 장기전으로 하는 건 춘추 말기부터 5월 쟁패. 공성전을 하지 않고. 네, 공성전은 3권부터 나오는데 이제 초나라에서 공성전을 하는 인재들이 나와서 이제 공성전이라는 건 아주 잔인한 건데 근데 공성전은 해를 넘겨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해를 넘기긴 쉽지 않거든요. 천막을 치고 있으면서 눈비를 맞아가면서 해를 넘기는 건데 그리고 또 성을 포위하는 건 손자병법에서 나오지만 거의 최소 5배, 몇 배의 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 하나 10,000명 포위하자고 10만이 포위하고 있으면 그건 나라가 거덜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타격전이고요. 타격전도 부딪힌 장소를 정해서 싸웁니다. 언제 우리 어디서 싸우자. 문공이 지금 3사를 내가 진을 3번 물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30리마다 진을 하나씩 두고 거기서 어느 평원에서 우리가 붙자.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뭐 인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싸웠고요. 근데 이제 그 싸움의 규칙은 깨지지만 당시까지는 대체로
그랬던 거죠. 그러면은 이 진과 친이 싸운 그 두 번째 싸움이 있잖아요. 효산지전이 일어나는데 거기서도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싸운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좀 서방에서는 조금 다른데 진은 그 스타일을 완전히 다르잖아. 친. 서방에서는 기습도 버리고 이제 황하 도하도 하기 때문에 완전한 전차전이 아니고 거기 보면 이미 야인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보병들이거든요. 이제 보병들이 전차를 둘러싸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진 해공이 보병들이 둘러싸여서 자기가 그 패배도 맛보고 하는데 딱 완벽하게 정한 건 아니고요. 대체로 중원의 큰 나라들끼리 싸울 때는 그 룰을 따릅니다. 일단. 근데 이 효산 협곡에서의 싸움에서 그 목공이 지잖아요. 근데 져서 나오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진에게 더 좋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진에게 졌는데도 더 좋았던 걸까? 사실은 진이 밖으로 나갈 때 계속 막는 게 문공 시절의 정책이었는데, 근데 서방의 진이 동쪽으로 못 나가면 막는 게 동방의 그 문공의 정책이었는데 실제로 이번에는 보내놓고 돌아올 때 쳤거든요. 보내놓고 돌아올 때 쳤는데 그럼으로써 완벽한 원수가 돼버린 거죠. 완벽한 원수가 되는데 지금 당시까지 완벽한 원수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막았으면 되는데 사람만 죽였지 완전 원수 관계만 커졌지 서방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서방의 복수를 심각하게 받게 되거든요. 문공 사후에.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초가 다시 세질 빌미를 준 거고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문공의 전투는 만약에 싸웠으면 자기가 얻고 신망도 얻고 실질도 얻어야 되는데 신망도 잃고 실질도 잃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땅을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만 죽이고 또 사람 몇 명 죽였다고 해서 거기서 또 사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후대는 끝까지 그냥 후대 몇 대까지 철천지 원수가 돼서 계속 서방을 때리고 결국은 이제 그 원수 관계만 맺고 땅을 한 재 얻은 것도 아니니까 돌아가는 정만 쳤으니까 그 다음에 초가 강해지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에 이기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전쟁은. 그리고 또 배신 일종의 보내놓고 뒤를 쳤으니까 이건 또 명분을 잃었다고도 볼 수 있고 막지 않고 지금 뒤를 쳤으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 포인트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그 춘추 전국의 이제 지금까지 흐름을 쭉 놓고 보면 서양사에서 로마가 망하고 사실 그 교황이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럽 전체를 세속적으로 통치는 못합니다. 그런 세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각 지역의 왕과 뭐 다양한 봉건 영주들이 나타나서 사실상 주나라의 왕실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내 땅은 누구도 손 못 댄다 하는 체제처럼 교황의 권위는 인정하고 소위 책봉에 가까운 대로 서양 유럽의 왕들도 내가 왕이다 혹은 뭐 공작이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받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권위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땅은 내가 알아서 하는 이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세속의 권력이 이제 강해지면서 일정 수준이 지나면 이제 황제들이 뭐 교황 말을 안 듣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예 교황군을 공격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 과정 속에서 또 교황대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수십 개 나라들 중에서도 강국과 또 연대를 하고 너무 커지는 놈은 제어를 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춘추 전국 시대를 그렇게 놓고 보면은 춘추의 초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진과 찐이 이제 붙는 이 이권의 구조가 바로 이제 주나라 왕실이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간판만 남은 상태에서 실제로 센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걸 저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간이 만든 국제사회가 만들어지는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황권 초기에는 뭐 좀 이렇게 저렇게 해도 교황이 나서서 뭐 이렇게 좀 하자고 이야기하면 또 다 말을 듣는 정도의 권위인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져 버린 단계가 오듯이 이제는 뭐 주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친하면 명분이 좀 더 강화될 뿐이지 승패는 전혀 지장이 없는 이런 세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짓을 하든 사실 뭐 그렇게 비난을 받을 뿐이지 뭐 그걸로 또 그만인 세계. 그것이 이제 인간이 만든 세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현명한 군주는 이익을 따지고 전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애들은 아무 의미 없는 전쟁을 해가지고 또 국력도 쇠퇴시키는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흐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전차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 책의 장점을 또 하나를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단순한 어떤 이야기가 흐름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뤘고 하는 것을 그냥 뭐 조금 이렇게 표면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책의 저자인 그 공 선생은 굉장히 주변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전차. 네. 전차가 어떠한 형태의 전법이 나왔고 그것이 어떤 형태의 사회 구조에 기반하고 있었고 그것은 어떤 경제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형성이 됐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시대에 대한 상을 머릿속에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이걸 모르면 껍데기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또 서양사에서 하나를 또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로마의 시민군, 로마는 기본적으로 자작농이 밀농사를 하면서 있다가 전쟁이 터지면 집안에 있는 무기를 가지고 소집에 되어서 전투를 벌이고 그 전투가 끝나면 다시 집에 돌아가 가지고 군복 벗고 무기는 집에 보관하고 다시 농사를 짓는 그런 형태의 네. 그 구조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장 보병의 구조죠. 거기에 필요한 기병은 누가 하느냐면 귀족들이 합니다. 네. 지금으로 치면 집에 차를 놓고 있으려면 말을 하나 유지하는 굉장히 큰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귀족들은 기병으로 참전하고 보병들은 일반 농민들은 이제 보병으로 참전하되 보병의 지휘관은 귀족이 하는 형태의 편제가 형성이 되는 네,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로마군의 핵심이자 로마 사회의 기본이자 로마 사회의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 네, 있는 맞아요. 거예요. 굉장히 잘 나타나 있고 그래서 전차전의 중심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쟁 자체가 합의된 장소에서 합의된 시간에 서로 전차가 와서 붙고 게임을 끝내버리는 거. 근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귀족 중심의 전쟁인 겁니다. 네네네. 네. 왜냐면 뭐 전차는 어차피 농민이 와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네. 이게 귀족 중심의 전쟁에서 그냥 이렇게 대충 끝내다가 이제 보병이 중요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농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이제 전투에 투입이 되기 그렇죠. 시작한다고 하는 예.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귀족들은 계속 힘을 유지하겠지만 농민의 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제 시점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서 또 공성전으로 나중에 넘어간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공성전을 하려면 이제는 숫자가 5배, 10배의 병력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농사를 짓지 않고 저기에 가가지고 몇 달을 하고 예. 보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생산력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전체적인 상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공 선생께서 그것을 이제 무기, 그다음에 보급, 지형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의 전투와 전쟁과 흐름과 승자 패자의 결과들을 해석해내고 분석해내는 것. 네. 이것이 이제 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자 가치라고 저는 뭐 독자들에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 책이 또 중국 사람들까지 읽게 되는 책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요. 이 정도 시각을 네. 갖기는 어렵고 중국 사람들도 뭐 얼마나 춘추 전국 시대에서 이런저런 책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은 새로운 접근이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과학적인 접근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2권부터는 조금 달라진 게 이상을 넘어서 인간의 시대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네, 그 전쟁이 스케일이 이제 커지는 겁니다. 이제부터. 전면전이 시작이 되니까 네. 옛날에는 뭐 백성들은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백성들이나 야인들이나 맞아요. 동원이 일반 되고. 사람들이 동원이 된 정말 큰 규모의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 전체가 되게 힘들었던 기간이구나. 네, 뭐 이런 중국 생각도 시대 들고요. 가면은 뭐 전체가 다 싸워야 되고 다음 권에 제3권에 벌써 이제 초나라에서 이미 네. 이제 해를 넘기는 싸움을 할 때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급 문제를 현지에서 해결하는 이 네. 둔전병들이 막 네. 출현하고 그럼 둔전병이 나오면 성 밖에다가 그냥 씨를 뿌리면 사람들이 성 밖에다가 네, 씨를 밭을 뿌려요? 차지하고 네. 씨를 뿌립니다. 네. 씨를 뿌리면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살아날 길이 없다. 왜요? 이렇게 생각. 씨를 뿌린다는 건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여기서 머물러 있겠다는 거니까. 아, 되게 무서운. 그러니까 잔인한 아. 그래서 이제 전국 시대로 가면 이제 중국의 전쟁이 얼마나 복잡한지 예. 보면 그 무기 언급된 무기 제가 찾은 것도 100개 이상 공성용 무기만 해도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제 사람 지금 이런 이제 낭만적인 네. 것들은 사라집니다. 사실 그때는 뭐 완전히 죽자 사자 그렇습니다. 포위하고 굶겨 죽이는. 네. 결국은. 그 중국 문화에 보시면은 이제 역사에 보시면 항상 이제 어떤 북방 유목민에 대한 어떤 그 공포심이 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보시면은 제후들끼리 서로 막 경쟁하고 또 싸우고 뭐 또 경제 개발하고 또 막 인재 등용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약간 좀 그 당시는 좀 이게 후대에 있었던 그런 북방민에 대한 공포심이 좀 약간 그 적었던 시대라고 이게 봐도 될까요? 사실은 북방민이 어떻게 커지고 힘이 세지는가에 대해서 뭐 여러 이론이 있지만 아까 쇠를 때리면 더 강해진다고 말과 똑같이 대부분 중국에서 큰 제국이 생기면 북방에도 제국이 생깁니다. 근데 중국이 흩어지면 예를 들면 뭐 삼국시대 또 뭐 지금 5대 19시대 막 여러 뭐 지금 추추전국 시대도 그렇겠습니다. 북방에 정말 강력한 통일 집단이 있다면 당장 내려오면 뭐 별일이 없었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남쪽에서 통일된 일종의 자기들이 곡물을 가져갈 정도의 집단이 없으면 북방에도 그렇게 그런 유인도 크지 않거든요. 원이나 유목 제국이라고 불리는 농경시대하고 북방시대를 아우르는 제국은 다른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유목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분열되어 있는 중국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얘들은 또 분열되어 있으면서 서로 싸우면서 나름대로 싸움 기술도 있고 협상도 어떤 냐고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이렇게 협상에서 받아내려고 하는데 어느 쪽이 사라져버리고 그 상황이 좀 복잡해지는 거네. 유목민들이 보기에도. 근데 이제 지인이 유목 통일하면서 북쪽으로 이제 흉노라는 사람들이 밀어내면서 흉노가 강해집니다. 아주 강력하게 진하고 싸우면서 진과 조가 계속 밀어내니까 유목민이 밀고 내려와서 그 땅이 중국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춘추전국 시대 유목민들이 아니라 목축민이겠죠. 네. 목축 유목민. 근데 완전한 김영하병은 아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의 화북 근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특히 북경지대에 나오는 춘추시대 유물들은 예를 들면 북산융의 유물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의 중국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밀어내니까 농경지대를 자기들이 언저리지대를 업게 되면 언저리지대를 잃으면 이 사람들이 뜯어내야죠. 내려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춘추전국 시대에 여러 남방의 국가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그때는 밑에서 분열되어 있을 때 북방에서 대체로 북방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게 대충 그렇습니다. 한이 진제국이 생기니까 흉노가 무서워지고 한제국이 생기니까 흉노하고 대판 전쟁을 벌이는 것이고 밑에 뭐가 통일된 기반이 생기면 북쪽에도 비슷하게 통일된 기반이 생기는 일종의 쌍둥이처럼 지금 참 제가 이제 이런 형태의 설명과 접근이 사실 이 책의 가치예요. 차별성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잘하기 어렵거든요. 최소한 제가 아는 한은 좀 그래요. 저는 이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작가님이 말씀을 잘하시고 또 우리 패널분들도 이렇게 핵심을 찌른 질문을 하실지 몰랐어요. 저희가 이게 사실 진짜 대본 없이 하는 방송인데 듣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이미 다 대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제가 항상 감탄하는데 사실 2권까지가 이제 국가가 이제 나오고 3권이 이제 우리 초나라가 주인공이 되는 책이고 앞으로 이제 4권, 5권, 6권으로 가면서 얼마나 싸움이 복잡해질까, 얼마나 많은 주인공들이 등장할까를 생각하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오늘 2권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3권에서 초나라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50년) 춘추전국 시대의 새로운 접근. 팟캐스트 공원국의 춘추전국 이야기는 기획 후 10년 만에 11권으로 완성된 춘추전국 이야기의 공원국 저자, 딜로이트 컨설팅 김경준 부회장, 역사평론가 김종성 작가와 함께 550년 춘추전국 시대의 치열한 삶과 투쟁의 현장을 전합니다. 팟캐스트 공원국의 춘추전국 이야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이튠즈 팟캐스트, 팟빵, 파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